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화면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각각 위아래 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 쓰여 있는 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요, 위아래 모두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청원 중에 하나씩 골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자, 청원 동의가요 7만 명에 육박하죠. 아마 지금도 늘고 있을 겁니다.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에서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출당 그리고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 어떻게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의 맞불 성격의 또 다른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언론에서는 명락대전이 또 시작된 거 아니냐. 물론 청원 동의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원 자체가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당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현 전 위원장이랑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오늘 그에 관련된 보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 청원에 대해서도 언급도 없었던 건가요? 뭐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첩보동의안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명단들이 이렇게 좀 사실과 다르게 배포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의 탄압 갈등을 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그 말씀이 있었고, 또 어젠가요, 엊그제 또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 그리고 이에 맞불 성격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원. 뭔가 극한 대립 양상 느껴지거든요. 자, 이쯤 되면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일단 뭐 딱 일주일 전에 2월 27일 날 그 체포 동의안 표결의 결과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당의 지도부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 열심히 했던 당원들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은 뭐 지난 한 20년 동안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열성적 지지, 이런 팬덤 정치의 어떤 상당한 그런 걸 타고서 이제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뭐 당대표 후보까지 나올 때 그래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충격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자체는 뭐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좀 빨리 이 부분을 좀 수습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어떤 당원들의 어떤 의지 그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이 문제, 즉 표결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 당의 단일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는 지금 상태,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굉장한 내홍 상태거든요. 서로를 향한 비난도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선을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수습이 가능한 상황에 아직은 있는 겁니까? 지금은 뭐 당대표가 또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혀서 이렇게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또 청원한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습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조금만 일주일 시간의 이 틈에서 좀 더 빠르게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쳐가지고 격화됐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 토론의 절차를 거쳐서 또 합의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세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전해드린 이 화면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각각 숫자상으로는 하나하나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동의 숫자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요. 위에는 거의 7만, 아래는 지금 한 3천, 4천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압도적 숫자가 많은 쪽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박지원 출당, 이낙연 영구제명, 그리고요 세 번째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임 조건 예외 규정. 그리고 네 번째는 체포동의안 찬성의원 공개하라. 이 청원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표결 자체를 거부하라는 청원도 있습니다. 자, 이 5개 청원의 공통점은요.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청원 아니냐. 1, 2, 3, 4, 5가 동의 숫자의 순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원들은 이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청원이 많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럼. 양문석 이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예. 제가 1등부터 5등까지 예. 동의 숫자가 많은 걸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이재명 지키기 청원 아니냐 이런 시각을 또 보였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혁의 딸, 개딸로 표현되죠.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추세 계속되는 겁니까? 자, 용어부터 좀 예. 바꿔봅시다. 이재명 지키기냐, 이재명 대표 지키겠냐. 예. 정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 정당의 수장을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과 열성 지지층에 있어서 예. 부정적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르죠. 아.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열성 지지층이라고 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예. 이제 저 5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자, 박지현 고비 때마다 지방선거 때 박지원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많아요. 비대위원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의식을 안 가지고 계속해서 총질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을 때 주로 누가 쓰나요? 대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의 보수 언론들이 박지원의 박지원의 글을 대서특필해주면서 예. 지속적으로 저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예. 현재 박지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90명 정도가 엄청나게 분노하고 반대하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런 어제를 올리면 예. 불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 이러한 불편함들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예.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민주당에게 해가 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명락 대전의 이 2차전이라고 이제 또 지적을 앵커께서 하셨는데 당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이후에 지속된 그 과정이고요.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죠. 새로운 사건이 아닌데 예. 이게 뭔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예. 이러한 그 이미지의 제목 뽑기나 이 리드 뽑기 자체가 예. 불편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뭐 네 개 다 제가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예. 체포동의안 찬성위원에 대한 공개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로 예, 올라가 예. 있죠. 지금 네 번째로 올라가 예, 있습니다. 저게 이제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신. 예. 그리고 국회의원의 소신이고, 근데 그럼 국회의원이 소신을 기권, 무효, 그다음에 찬성을 던졌던 그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왜 드러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조홍천, 이상민 제외하고 나머지 36명에서 38명은 다 장막 뒤에서 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소신이 있으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시켜야죠. 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우리는 이 찬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숨어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익명의 이 민주당의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더 분한 거야. 양구석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추가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럼 여기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동의 숫자가 많은 청원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럼 이 5가지 청원이 모두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철돼야 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약간 뭐 친명 대 비명의 싸움 이런 게 그렇게 묘사하는 게 부적합하다 이런 취지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비명이라고 꼽히신 분들이 강한 불만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불만 제기를 하겠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그 반대를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죠. 예.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이에요. 예.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면 당원들의 그 절대적 지지를 갖고 있는 어제들은 예. 관철되는 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민주정당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네 번째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서 어떤 표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기권이든 찬성이든 뭐 부결이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비겁하게 뭘 찍었는지 왜 밝히지 않는가라는데 그렇게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 사실 법적으로 이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할 권한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예. 절대적으로 밝혀라. 예. 그리고 당신의 소신이라며. 그리고 예.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끊임없는 선거의 과정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투표를 하라고 설득하고 누구를 투표하라고 특정을 해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그 자신들의 소신대로 찍었으면 예.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38표에서 40표의 반란표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예. 그중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조홍천, 이상민. 나머지 36명에서 38명. 그 사람들은 소신입니까? 소신이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은 당원들이 그 색출을 하려고 그래요? 예.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막 뒤에서 역적 모이듯이 소곤소곤 짓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노를 알겠습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모두 관철돼야 된다. 특히 4번 이 네 번째 찬성한 의원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까지 다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돼야 공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소속 정당은 다르신데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5가지 총원 가장 많은 거였어요. 말려도 소용이 없을까요? 앞으로 이른바 아까 양문석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 아니라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걸까 이제? 소용이 없는 국민이죠.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된 지 오래죠. 당원 구성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그래서 예. 우리 양문석 박사님처럼 열혈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을 하는데 예. 근본 논리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아,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건 민주당의 패퇴다. 패퇴. 오, 여당에 의한 여권의 공작에 의한 예. 검찰 수사는 패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게 민심과 당심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당심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어차피 다음 구성이 저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가 힘을 못 쓰는 구조 7만 명대 뭐 한 3천 명 정도의 저 구조로 좋다. 그런데 선거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당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아야 되는데 저렇게 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일시해놓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당 분자로 몰아서 반동이 아니라 반당 분자로 몰아서 저렇게 치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예. 이 대목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은 좋은데 민심은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우리 찬성하는 편이고 체포안에 예. 또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게 더 많은 여론이고 예. 또 이 정치적인 그런 탄압이야 표적 수사가 아니라 예. 적법한 절차의 수사 같다고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마당에 우리 양문석 박사님처럼 저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예. 언제 턴하죠. 언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민주당의 앞날이 저렇게만 가서는 과연 선거에서 유리할까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중도층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보통 한 45대 38 정도로 그 민주당이 예. 국힘당보다 리얼미터 자료의 평균을 내보면 예. 45대 한 38 정도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신뢰를 반대하는 사람하고가 그 표심이 84.9대 9.8이에요. 이번 주 뉴스토마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당심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당심과 민심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예.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돼요. 세상에 민심과 당심의 그 분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면 이제 지표상 보면 예. 민주당 지지율가 특히나 수도권 서울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중도층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민주당에 뭐 걱정하는 차원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걱정한다는 차원으로 잠깐만요. 사실 두 분 한 가지만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 개혁을 해야 할 때 예.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질타와 예. 그다음에 좀 지나치게 이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질타를 그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보면요. 6대4에서 7대3으로 개혁할 수 있는 모든 예.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다라는 질타가 더 많아요. 양무수 의장님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계속 설명하시는데 지금 그건 본론하고 좀 상관이 없고요. 일단 요 정도 얘기.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중도층 상관없는 얘기 이야기도 뭐 등등 하셨잖아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 예. 주제는요. 자 일단 지금 뭐 신성범 전 의원님하고 양무수 의장님께서 갑자기 토론 분위기로 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보냐,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토론거리 분명하거든요. 자 일단 지금까지 전해드린 거는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민주당 총선을 향한 총선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구체적으로는 공천 룰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에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들이 심판하실 수 있게 그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총선 룰 같은 것들을 저는 그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 투표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 공천 룰이나 선출직 공짜 평가에 대해서는 소위 이해찬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 또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당무감사는 해당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의견이 있고요. 큰 이견은 없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당무감사는 사실 공천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친명 비명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당원의 입김을 뜻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 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하잖아요. 당원보다는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심에 가까워야죠. 그래야 당선이 많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내의 당원들, 특히 강성 당원들이 입김이 많이 작용하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공천을 가능한 한 저는 통합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음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찍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치고 했다면 친박 공천 시즌2가 될 겁니다. 그 총선 망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어려울 거다. 이 우려, 이 민심이 사람들에게 고민하게 만든 가장 큰 동인이지 공천 이거는 사실관계도 아니고요. 정영진 변호사. 네네. 사실은 평시에는 지지자들 간에 어떤 격한 충돌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당의 뭐 노선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놓고서 이렇게 충돌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들끼리 충돌할 경우는 공천 가지고는 굉장한 충돌을 보인다. 특히 공천 룰이 뭔가 과제로 주어지면 어마어마한 충돌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 룰 얘기가 조금씩 나와서 일단 민주당 당무감사 때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잠깐 나왔는데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잠깐 사고들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에는요. 공천 때 당원들의 의견 반영 비율을 좀 많이 높이자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출마를 준비하시는 민주당 분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거든요. 자, 이건 자칫 여러 가지 불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일반론적으로는요.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도 당대표 뽑는데 당원만으로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는
상향식 민주주의는 저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예.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예. 민주당의 현 상황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 위기가 있잖아요. 예. 어떤 위기냐? 대표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 대표의 위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예요. 형사법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틀린 것 같아요. 같은 당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똘똘 뭉치면은 사법 리스크 극복할 수 있다. 예.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법 리스크는 그냥 그야말로 뭐 다수결이나 그런 투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판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3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이걸 갖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그냥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태까지 쭉 나와 있는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갖다가 잘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판결을 갖다가 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예. 이재명 대표가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헌법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이마르 헌법이었는데 그 바이마르 헌법이 제대로 그 현실하고 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갖다가 해도 예.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원들끼리 막 뭐 우리끼리 잘하자 이게 아니고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서 이제 총선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체제 하에서 선거를 연속으로 2번 참패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만약에 총선까지 참패하게 되면은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법 관련한 그 재판까지도 결론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예. 민주당이 정말로 엄청난 그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나 아주 그런 문제가 그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양문소 이사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일단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걱정 안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번에 김두선 총장께요. 공천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고 당원들도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분위기랑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원래대로 그냥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공천룰을 다루기에는 뭐 1년 이상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지만 이번에 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표결이 공천 문제에 걱정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뭔가 뭐 부결이든 그렇죠. 뭐 선택을 했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공천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미래가 좀 걱정돼서 민주당이 총선에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데 공통점은 그래도 총선을 뭔가 생각했다는 건 공통점이 있네요. 예, 지금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당은 이제 승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인데 이제 공천룰은 민주당이 그래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상당히 잘 갖춰놓은 편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영향력이 공천룰에 전혀 영향력이 없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공천을 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투명하고 상당히 절차적으로 진행되지만 거기에 과연 컷오프가 누가 되느냐, 예. 뭐 2인 갱선이 되느냐, 3인 갱선이 되느냐, 또는 4인 갱선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 이 사태에서 당원들의 어떤 영향력을 좀 더 공천의 룰에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분란에 쌓일 가능성이 많고 지금은 그런 토론이 이제 지금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주일 전 이 사태 때문에 좀 감정적 발언들이나 감정적 대응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당의 어떤 명령,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의원총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방론으로 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부결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이런 감정 때문에 올라온 거지만 공천 룰에까지 손은 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범 전원께서 바로 요청하시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게 저 현실 정치를 해본 경험에 비춰보면은 귀결은 공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의 속마음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온갖 신경도 시점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결국은 분당이냐 다시 갈라서느냐 아니면은
봉합이냐의 길로 갈 텐데 봉합하려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른바 친명과 비명계가 지분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공정과 화해를 모색하는 길밖에 없다. 예. 합의해서 비대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합의해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를 구성하든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면 갈수록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알겠습니다. 양무석 위원장님 손 드셨는데 다음번 주제도 민주당 주제가 있거든요. 그때 발언 기회 추가로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제도 준비가 돼 있는데 속보가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3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바일 투표 이틀 끝났거든요. 오늘 내일은 ARS 투표인데 오늘 ARS 투표 첫날이 끝나서 3일 동안 투표가 이뤄졌는데 53.13%입니다. 뭐 이미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데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당원지가 대략 한 84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이 사흘 동안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표현이 나오죠.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 이대로면 내일까지 하면 60%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좀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했는데요. 양무석 위원장께서 마지막에 요 앞선 주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약간 갈등 사항에서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짧게 드릴게요.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꼭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 민주당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보다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거고요. 웬만해야죠.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뭐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 이야기를 이제 우리 그 정변이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국힘당보다 못할까 당은 100%로 당 대표 뽑는 국힘당보다 못할까 지금 우리가 50대 50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원들의 그 보다 많은 이 권한들을 부여해주고 의무를 부여해주는 거 국힘당보다 못할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했는데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각 정당이 서로 비교하는 양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요. 다음 주제 역시 민주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일정을 교섭단체들이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또 국민의 대표성을 아무래도 그런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의원 정당이 갖고 있다 보니 그런 추천을 위한 공식적 어떤 그 형식의 통로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추천은 정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립적인 사람, 공정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이 왜 비교섭 단체가 특검 추천이어야 하는지 제척 대상인 양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이건 명확히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발의하셔라.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뭐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대장동 사건의 일부이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수사 미진이라는 이유로 지금 특검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다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 방법이나 이런 걸로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았든지 하면 그때 검토해 볼 일이다. 김두수 전 총장님, 이른바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그 법안 뭐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 추천 권한을 사실상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민주당만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건 법안이에요. 대통령까지 가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르는 법안이 아닌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50억 클럽의 이
클럽 관련한 특검의 성격을 보면 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보면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통상 옛날 BBK 때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 때는 민주당이 예.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변호사 단체라든지 기타 있지만 여기에는 또 50억 클럽의 주요 대상이 다 판사, 변호사, 검사들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약간 저 문제가 되는데 예. 이 법안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협상이 필요한 내용을 일단 저 법안 성격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성격을 좀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명시해놨다. 그러나 다만 법안이 구체화되면 약간의 정치적 타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이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들어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건 이재명 대표 역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특검 추천을 하기로 돼 있다. 이 법안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 함은 결국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정의당도 교섭단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한 명을 임명해 달라는 건데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시는 법안이에요. 거부권 유도 법안이에요. 유도 법안.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해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는 지금까지 그래도 대한변협 추천, 대법원장 추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항용했던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또 하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은 대장동 사건 어찌됐건 검찰 수사 대상 피의자. 검찰 수사의 피의자가 대상인 피의자가 수사받다가 받는 과정에서 기소될지 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내가 임명하겠다. 대표가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런 법안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50억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정의당 논리가 맞는 거예요. 50억만 떼내서 수사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근데 보십시오. 범위가 좀 크죠. 부산저축은행 이게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수사 잘못해갖고 사업자금 대준 거 아니냐 이 문제까지 파고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략적 의도가 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보여져요. 제가 자, 이번에는요 정혁진 변호사하고 양우선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는데 먼저 정혁진 변호사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50억 클럽 이 특검 사실은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이 처리가 돼서 실현이 된다면 지금 검찰 수사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멈추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죠. 특검이 수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제 다시 검찰이 마무리 수사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게 꼭 1년 전에 작년 2022년 3월 3일 날 민주당이 뭘 발의했냐면요. 대장동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때 요번에 이제 특검안은 그 진성준 의원 등 15명이 발의를 갖다가 했는데 작년 3월 3일에 그 수사 요구안은 무려 172명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 까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왜 뒷북을 갖다가 치느냐.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민주당은. 더군다나 왜 지금에 와서 특검을 갖다가 운운하느냐. 그 지난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 판검사 수사라고 만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공수처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수사라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 처장하고 차장이 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 만들어놓은 공수처는 쓰지 않고 쓸데없이 이 특검을 갖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수사 대상도 문제이지만은 특검을 민주당이 선정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정의당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제척 대상이고 그 국민의힘도 제척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그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갖다 선정하도록 한 거는 이거는 원님 재판도 아니고 원님 수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딱 보여주면 이 대표가 본인이 수사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원장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동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갖다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기소되거든요. 기소된 다음에 재판할 때 재판부에 이게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나쁜 인상을 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 어리석은 일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양문수 의장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왜 그러는지. 네, 정혁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논리적으로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모순이 되는 게요. 사법부에 가서 판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 재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법부에서 받는 인상 때문에 불리하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거하고 인상 감정과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이라고 사법부를 이야기하셨던 분이 지금 감정적이라고 지금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리적 따지는데 왜 감정적이라 얘기했다. 요거 지적하셨어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제기했냐, 왜 뒷북치냐라고 했는데요. 뒷북친다. 자, 기본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치고 나왔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치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판결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분노들이 충분히 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쌍특검을 이야기하는데 자, 논문 표절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이번에 무죄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끝났어요. 자, 이러면서 주호영 대표가 방금 앞서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특검이냐.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한 것만 검찰이 알린 게 333회예요. 양문수 의장님 약간 말씀이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아니, 다른 쪽이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뒷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곽상도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을 보면서 수사 제대로 안 하네. 그리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 안 해서 부실 수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무죄로 끌어내는 원인 제공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자. 그러면 특검을 해야지.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이제 되셨나요? 뒷북이 아닌 게 증명이 됐나요? 양문수 의장님 제가 질문 드리니까 30초로 딱 답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으로 관철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자, 관철시킬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 이야기한 원인 제공 정당 제외한 나머지 정당 추천 저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협상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6시 20분 지금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치 와이드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졸속 협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신종 친일 매국 협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입니까? 이것은 역사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강제동원해법 발표하면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될 때까지 힘차게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당초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돼 있는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뭐가 잘 안 풀렸죠. 자, 오늘 정부가 결정한 거는요. 정부 산하의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은 과거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본 기업들이 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지만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이원도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대법원 판결 나온 뒤 4년이 좀 더 지난 이후에 지금 어떤 정부의 방안이 나온 건데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 그리고 예상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적인 여망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일본 기업이 참여를 사실상 거절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단이 3자 변제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국민들 눈높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로서도 이렇게 고육지책으로서 전략적인 결정을 한 데에는 나름의 또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고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적 이익을 생각할 때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한미일 간의 협력을 추동화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번 결정이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하고 관련이 깊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단이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뭐 굴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오늘 나온 발표네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문가로서 평가하신다면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 과거사 쟁점이라고 한 것만 놓고 보면은 100점 만점에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고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우리 지금 생각대로 일본을 끌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점수를 주자면은 100점 만점에 7, 80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쉽고 미흡한 측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패널 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신성범 전 의원 그리고 김주수 전 총장께서 지금 질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신성범 전 의원께서 이원도 교수님께 질문하시죠. 교수님 일부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왜 이 시점이냐. 2018년 이후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을 질 끌어가지고 굉장히 지연을 시켰는데 왜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점에 눈에 띄셨어요? 왜 이 시기입니까? 뒤로 미루면 더 안 됐나요?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이 이슈가 제기된 것이 2012년부터이고요. 2018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로도 사실은 4년 반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성급한 결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문제의 성격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마냥 끌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유족들 지금 남아 계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소위 우리 대법원에서 이 현금화 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에 한일 관계가
지금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만 상당히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3, 4, 5월은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절호의 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외교일정상으로 이 문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그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소 유리한 전략적인 포석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두수 전 총장님 질문하시죠. 예,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결자 해지가 필요한데 적어도 한국은 90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일본은 마지막 남은 10만 노력해도 뭔가 타격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뭐 한국이 90 노력에 일본의 10 과연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본은 10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양보를 했는지 이 10이 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일본의 호응은 사실상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죄 표명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기존의 역사 문제, 식민 지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답습하고 계승한다고 하는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재단이 꾸려가려고 하는 기금에 일본 기업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떤 반성, 사죄의 의미를 담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여망이었는데 일본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회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미래 청년 기금인데요. 그것은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해서 자금을 거출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 일본이 해야 될 몫을 10%라고 할 때 그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강제징용 문제에서 사실은 일본에 대한 약간 실망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사실을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일본 정부, 일본 총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사실 그건 없었거든요. 그나마 지금 나오는 설명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 정도를 밝힐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여론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우리 여론의 눈높이에는 당연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 경위를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65년 청건 협정에 의해서 일단 이 문제는 매듭진 것으로 우리도 확인해 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74년에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그 입법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보상적인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8년도에는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 이후에 이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입법을 통해서 보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약 6천억 원 넘는 우리 예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위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징용 피해에 대한 거듭 배상의 요구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종결된 문제를 다시 한국의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좀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 국민 여론이나 일본 정부의 생각도 우리 대법원 판결이 100% 옳다. 그래서 그 이행에 일본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법원이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거듭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결의 사법 정의를 이행하는 것과 일본 정부의 인식 간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쉽사리 그렇게 어떤 묘안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돼 온 그 갈등 현안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부의 오늘 발표, 아직까지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가 이런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한일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좀 화해하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도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단 전문가 분석 설명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도 뭔가 설명을 좀 냈고요. 여야 반응 다 보였죠? 그 모습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전해드리죠.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와 같았습니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이런 고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3전도 구력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2021년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떠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자, 당시에 일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관계 죽창가보다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자 조국 전 장관. 역사의식에 경악했다. 죽창가 다시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대립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또다시 이렇게 가는 건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양무석 의원님. 네.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2018년입니다. 말에 두 차례 났죠.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우리와 일본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시간이 4년 넘게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되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해결책이 없었는데 지금 어떤 태도,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때린 놈이 문제입니까? 맞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 그러면 해법은 때린 놈이 내놔야 됩니까? 맞은 사람이 내놔야 됩니까? 예. 너무 상식적이고 쉬운 문제예요. 때린 놈은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맞은 사람이 보고 자꾸 대안을 내놔라, 그다음에 해법을 내놔라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박진희 외교장관이 대성적 결단이라고 하는데 노골적인 친일 행각이고 노골적인 굴복이죠. 헌법에 국가는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다 깨버리면서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법적 논리로 정치가 그리고 피해자의 대통령이 피해자의 외교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낸단 말입니까?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게요. 가해자이고 돈 떼먹은 일본의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법적 근거로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해법을 내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알아서 배상을 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 이 입장인 건가요?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약속 이행과 예. 그 돈 떼먹은 거 배상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돈 빼앗기고 몸 빼앗긴 사람들 보고 예. 손가락질을 하냐고요. 몸 빼앗아가고 돈 떼먹은 놈하고 한테 혼을 내고 계속해서 배상하고 알겠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사과의 주체가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정혁신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애가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해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금이 사실은 부족해요. 원래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돈 100만 원에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버지가 그 1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예. 애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도 부자가 되고 예. 애도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게 예. 잘 컸어요. 지금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가 및 국민들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우리나라 정부가 사인을 갖다 했거든요.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 국민의 재산권인 청구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그 판결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가해자인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1965년에 그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또 돈을 갖다 더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일본이 이렇게 추가로 배상을 갖다가 하고 뭐 사고하고 하면은 베스트인데 예. 일본도 사실은 합의서를 갖다가 지금 들이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피해자들은 피해를 빨리 배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 중엔 돈이 급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 돈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 돈이 뭐 1억이든 얼마든 지금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예. 이걸 갖다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죽창가 부르면서 일본하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더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무인기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민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469조에 채무를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신해서 예. 갚아줄 수 있도록 그 제3자 변제 규정이 민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쨌든 지금 정부의 그 수뇌부에서 어쨌든 국민 감정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예. 맞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오늘 발표한 정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피해자 단체 그리고 또 비판하고 있는 야당. 아마 오늘 시간이 좀 저녁까지 지났잖아요. 아마 내일 이후에 여론의 반응 아마 민감하게 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정치와이드도 그 반응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다음 이슈는 여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화면 좀 봐주세요.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죠? 오늘 3일차 투표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 3일차인데요. 50% 훌쩍 넘어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있고요. 2021년도 있죠. 2019년에는 25.4. 지금에 비하면 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2021년에도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45.36. 근데 지금은요. 이미 오늘 6시 기준으로 53%를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내일까지 하게 되면 60%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짐작도 되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역대급 투표를 기록한 거 지난 주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당대표에 도전하신 4명의 후보가요. 이걸 해석을 합니다. 공통점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저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동원 투표의 위력은 점점 약화되고 일반 정말 그 우리 당심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년에 총선에서 이겨야만 한다. 그런 당심들이 대부분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김기현 후보의 그 부동산 비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핫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당원 100% 투표인데 거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각자 긍정적 평가라고요. 각자 유리하게 해석했죠. 그러나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신성범 전 의원님, 투표율 예상하셨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 네 분 말씀이 다 종합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직 동원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지방의원들까지 다 나서서 투표합시다가 막혔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요즘은 다 모바일 투표에 능해지신 거예요. 당원들도.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어차피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니 여러 조사에서 아예 완벽하게 밀어주자는 부분가 나온 거고 또 한쪽은 젊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일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걸로 다 뭉쳐 나온 거다.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제가 47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47이면 오늘 ARS 6이 올랐으니까. 6 정도 올라갔어요. 6% 포인트 올랐어. 내일은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조금 한 적게. 3 내지 4 올라간다 치면 57 정도, 57%. 60은 안 될 거로 보시네요. 60은 안 될 거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높으냐면 이게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22년 그때 경선 때 당원 투표율이 64%였어요. 대선인데. 대선 때인데 대선 때 64%.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당 대표 선거인데 57% 나오면 거의 대선급 투표율이네요. 당원 투표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자가 제가 보기엔 성자가 누가 되건 완벽하게 당심을 얻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 갈래에서 표가 들어와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저는 그래 봐요. 한쪽에서 우리한테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갈래 중에서 어떤 덩어리가 더 크냐 아닙니까? 그걸 보려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당원이 28만이었어요. 28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얼마였을 것 같아요? 대통령 경선 때 56만이 됐어요. 28만이 늘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다 몰아넣은 게 26만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늘어난 게 그렇게 뭐 56이니까 한 28만이 된 거예요. 이 지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본다면 근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당원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 구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시기별로 다룰 수 있겠으나 자신 있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른다 소리네요. 봐야 한다네요. 결국에는. 미안합니다. 갈래는 많지만 봐야 한다. 요 결론 내주셨어요. 정말 봐야 돼.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는요. 일단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라면은 많은 표가 온 건데 이 투표율이 높은 거와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연관관계는 있는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사실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같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제 과반 득표가 쉽지가 않잖아요. 10명 중에서 6표 얻는 거 하고 100명 중에서 51표 얻는 게 뭐 퍼센테이지는 60% 51% 그렇게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양이 늘어나는 차원은 또 다른 거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제일 유력한 게 김기현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제 조직표의 힘이 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직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결선 투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당한테는 나쁜 시그널은 결코 아니다. 이른바 간단히 말씀은 흥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 후보들이 다 네 명이 다 특색이 있어요. 각각의 비슷하지가 않고 각각 그 특색이 있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가 아마 당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거는 국힘한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8일 날 결과 공개가 되죠. 그날 끝날지 며칠 더 가서 끝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투표율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내일은 아마 이거보다도 뭐 좀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요.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신 한 후보와 관련된 얘기인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황교안 후보 계시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죠? 누군지? 정광훈 목사. 근데 원래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위에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악수도 하고 같이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고 마이크 들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2019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경찰 고소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돈을 누가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허위다. 그러면서 막 고소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까지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받으려고 뭐 50억 줬다. 누구에게.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 삼고 고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두 인물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표님과 함께 같이 옆에 누워요. 대표님은 죄졌습니까? 오늘 밤부터 당신들도 옆에 같이 누우란 말이야. 같이 누우면 국회의원 내가 시켜주고 안 누우면 얄짤 없어 싹 날아가 버려야 돼. 정광훈 목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유튜브 등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 때 제가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관련해서 단돈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모해하는 음모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무석 위원장께 예. 두 인물의 관계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가깝다고 통상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고소를 하는 사이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두 사람 다 전형적인 기독교 파리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저 50억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저게 공천심사위원장 자리를 김형호 전 국회 부의장이 돈 50억을 한교안 당대표한테 주면서 나를 공천심사위원장 시켜달라라고 했던 그게 저 50억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반발을 하고 고소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보가 뛰고 있는데 그 한교안 후보가 정말 황당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나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한교안 그 후보가 왜 그러면 앞서 우리가 봤던 참고 자료 중에 정광훈 목사가 같이 누워 있으면 내가 공천 줄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왜 안 자르고 반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 정도로 본인이 자신 있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자리고 하는데 그 이 돈 문제가 터지니까 버럭 화를 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잠깐만. 예, 신성모 방금 양 위원장 말씀 중에 저희 공당의 공천 심사위원장이 되려고 누가 50억 원을 뭐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그 기회에서 잘 알고 있는 분한테 오늘 공개적인 그 방송에서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지금 양문석 위원장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어떤 들으신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요. 공천을 받으려고 황에게 50억 저 이야기만 있지 누가 알겠습니다. 왜 누구에게 이 이야기가 전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양문석 위원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합니다.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신성범 전원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해 드리고요. 김두수 전 총장께는요. 두 인물의 관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정광훈 목사가 2000년대부터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림에도 나오듯이 2019년에 두 당, 자유한국당과 또 정광훈 목사가 만든 당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이름이 좀 바뀌긴 하지만 뭐 자유통일당 뭐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이제
국민의힘 점령을 하자. 저기에 다 들어가서 우리 쪽을 세우자. 그래서 최고위원도 내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일종의 이제 신윤핵관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김기현 후보 쪽을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데 한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굉장히 좀 공격을 했죠. 예, 이거는 본인들이 계획했던 부분에 너무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 이래서 오히려 이제 뭐랄까 공격수로 이제 나선 정강훈 목사가 나서서 한교안 후보의 표를 깎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뭐 고소까지 갔으니까요. 뭐 이미 어떤 선을 넘어간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후보가 등장하는 오늘 활동들이 있었고 뭐 회견도 있었거든요. 다른 후보, 2명의 후보가 등장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영상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 좁은데 합살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연대는 원래 같이 가는 거잖아. 아니. 연대는 원래 같이 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같이 맞대고 한번 하세요. 짠. 좋은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역시 나경원과 손잡고 피날레 해야 된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접 요청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김기현 후보 지지와 홍보 활동을 하도록 부탁하는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참여한 단톡방 내에서 특정 후보의 뭐 지지, 특정 후보의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무슨 홍보를 해달라는 대통령실 직원이 홍보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어떤 녹취록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 판례에 의하면요, 당내 경선은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안 되는 건데.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그 공무원이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실 직원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의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판에 지금 나온 문제라서 조금 여러 가지 예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철수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거의 범죄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 의원님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이라 하면 말씀하신 공무원적 위치라는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전당대회가 쭉 겪어온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 문제라든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자 공격이라 이런 게 적이라 이런 표현 때문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대목에서 왜 저렇게 행정관이 나서서 할 이유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했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뭐 연일 지금 이 회견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